안녕하세요. 관계법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페이지부터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 우리 주변에 나대지가 조성되게 되면 그러한 나대지에는 사람들이 주거 목적의 주택과 상가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행위라 표현하고, 기존 건축물을 예전보다 좀 크게 만들게 된다면 이를 증축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을 적용 범위에서는 다루게 되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는 주택과 주택 아닌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관련된 행위들을 적용 범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적용 범위에서는 보통 우리 시험에 2문항 이상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3페이지에는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1. 대지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 땅이죠. 우리가 건물 명칭 중에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 끝에 대자 붙여놓고 있는데 그 대자는 건물대입니다. 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와 반대 개념이 있다고 하면 맹지란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맹지는 건물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땅값 형편없습니다.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대지와 맹지의 차이점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땅이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고, 그러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맹지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상, 줄여서 공간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앞으로 관계법규 또는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각각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 각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필지 하나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는 건물 한 동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흔히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도로 없는 땅은 맹지라 표현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그 도로에 관한 이야기는 쓰지 않고 공간 정보에 관한 법령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1필지, 1대지 원칙을 확인해 놓습니다. 시험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여기 필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어떤 사람은 30평을, 어떤 사람은 100평, 200평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농경지를 1000평, 10,000평씩 가지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각 필지에 있어서는 토지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토지 대장이 하나 갖춰져 있는 필지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되게 되면 그 대지에 주택이나 주택 외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 하나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도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런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1필지, 1대지 원칙입니다. 각각이란 말 보게 되면 그 각각은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입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처음 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 관계법규 한번 보고 끝내는 거 아니죠. 사실 우리가 천재라고 하면 한 번 보고 모든 내용들을 섭렵하고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천재 아닌 분들도 계시죠. 아마 자제분들 또는 조카들을 천재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천재는 어느 정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용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동영상강의를 시청함으로써 익숙하게 해 놓으시고 그 용어가 익숙해야만 이 관계법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도 내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죠.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 들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강의 좀 반복하시더라도 좀 재밌게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재미는 없지만 합격하기 위해 꼭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실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러한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건축물이라는 용어와 공작물이라는 용어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함께 보셨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후반부의 것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물건이 있죠. 그 물건을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이란 말로 각각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용물과 무용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에 있어서 사람 손을 탔는지 안 탔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사람이 터널을 만들거나 또는 한강이라고 하는 강에 교량을 설치하거나 땅에 사람들이 돌을 포장하고 가로수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것 사람 손 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고 하면 천연물이라 표현하지만 인공이 가미된 일체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땅에 사람들이 돌을 포장하거나 가로수를 치게 된다고 하면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세워져 있는 교통 안내판이나 또는 가로수 등을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보신 적 있죠? 나무 가지 잘라내는 것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공을 가미한 일체의 것들을 뭐란다?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광고판, 담장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일체의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 중에 지붕이란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건축물로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구분할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은 시설물과 직접 비교한다? 공작물과 비교된다. 공작물과 비교되는 것이죠. 두 단계 전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개념에 있어서는 그 직전 단계의 개념과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저 공작물과 건축물은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저 공작물과 건축물에 있어서는 서로 돌출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지붕이 없으면 바로 공작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과 시설물은 둘 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돌출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입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 저 교재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는데 저 지붕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면 저 지붕의 존재는 필수 사안이죠. 그래서 and, 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둥과 벽에 있어서는 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 구조를 갖추고 그리고 사방이 벽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벽면에는 창문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가끔 기둥이라는 구조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저 지붕, 기둥, 벽 이러한 세 가지 존재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저 기둥, 벽에 대해서는 선택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지붕만, 공작물 중에 지붕만 있으면 다 무엇이다? 건축물이다. 다만 저 지붕을 공정에 혼자 존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로서, 부가적 구조로서 기둥 또는 벽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봅니다. 우리가 가끔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보신 적 있죠? 그 택시 정류장은 지붕 하나 있고 그리고 기둥 하나, 두 개로 그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택시 정류장은 건축물이다. 우리 남산 같은 데 또는 산에 올라가다 보면 팔각정 비슷하게 지붕 하나 만들어져 있고 사방 벽 없이 기둥으로 지붕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 보신 적 있죠? 그러한 팔각정은 건축물이다. 둘 다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반드시 지붕, 기둥, 벽 세 가지를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지붕을 지탱할 수 있는 부가적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만 있으면 그 자체를 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 정류장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에 관한 개념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요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반복되는 경우는 없지만 어떤 특정 개념을 구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and 개념을 붙여놓고 부가적 요건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이란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법령상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정도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 외에 상가, 공장 등의 다양한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지붕 구조를 가져왔을 때 모두 건축물이라 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령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4페이지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박스 속에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4가지 건축물을 각각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법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로서 특정 장소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관련되어 1번부터 6번까지의 개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배제한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 도로 예정지의 건축법령 배제.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는 쪽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도중에는 먼지, 소음 또는 공사용 차량 통행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분쟁거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만약 싸움이 발생했을 때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리고 세력 좀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면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못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법령을 정하여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추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잘못을 따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교통사고 현장은
도로 위에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축법령을 적용해야 되죠.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법령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가지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건물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박스 속에 1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 여기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한다. 그러면 여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보 또는 보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정문화재가 되게 됩니다. 작년에 불국사의 석가탑 보수하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석가탑이나 다부탑이 있다고 하면 걔가 바로 지정문화재이죠. 그리고 가정문화재는 앞에 가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아직 지정된 게 아니다. 그러면 새로 문화재가 발굴되게 된다면, 또는 새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 건축물을 또는 물건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여기 가정문화재, 가정문화재는 아직 문화재가 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 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문화재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시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정문화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저런 문화재가 되게 되면 건물주는 땅을 치며 분통 터뜨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문화재가 지정되게 되면 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일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재 보호구역, 느낌상 이러한 용도구역, 보호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특정 구역이 지정되게 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을 제한하게 되고, 그런 개발이 규제가 심해지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 주변의 땅은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건물 소유자가 눈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러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또는 지정 가능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를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함부로 철거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보기 전이라면 철거신고 제도를 모르실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단독택이나 또는 2층짜리 건물을 빌라 건축업자가 사들여서 이를 전부 철거하고 4층, 5층짜리 빌라 만들어 분양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건물 소유자가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철거 신고하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러한 철거 신고 절차를 거쳐 쉽게 철거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문화재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철도, 기차입니다. 그리고 궤도, 지하철입니다. 그러한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 박스에 2번 보게 되면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설, 급수, 급탄, 급유 시설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던 각종 시설, 설비, 건축법령을 현재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설비 외에 이 철도 선로 부지에는 서울역이라고 하는 역사 건물도 존재하죠. 그러면 그 서울역을 법에서는 철도 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시겠습니다. 여기 관계법규는 공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사회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법의 내용들은 명확해야 되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법을 배제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저철도 등의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 보안 시설 등 여기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것이고 여기에 못 본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인데 서울역에 해당되는 철도시설은 기차표를 판매하고 기차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합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의 안전 운행과 직접 관계 없죠. 반면에 운전 보안시설 등이 있다고 하면 이는 기차의 안전 운행과 직접 관계된 사항으로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철도법이나 궤도법이라고 하는 전문 법령이 있거든요. 그러한 전문 법령에서는 매일 운행 중지 상태인 기차 또는 지하철에 대해 일상 점검이라는 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나 지하철은 한 24시간 지나면 밤 12시 지나게 되면 어느 시간 정도 지난 때 기차역에 지하철역에 세워져 있고 이를 점검하고 있죠. 가끔 TV에서 역사 건물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것으로 때리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일상 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철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 시설을 건축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못 보신 이야기지만 우리 건축법에서는 정기 점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정기 점검은 건물 소유자가 2년마다 한 번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 정기 점검하게 되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차와 관련된 철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각종 운행시설에 대해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은 좀 문제 있죠. 아마 기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차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철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철도시설, 서울역을 제외한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철도법 등의 전문 법령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입니다. 여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톨게이트를 말하는데 이러한 톨게이트 시설에 분명 지붕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톨게이트는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에 만들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은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정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의
이동이 쉬운, 간이 창고, 건축 법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박스는 토지에 대한 정착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각종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현장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 보신 적 있고, 그리고 가끔 새로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한 곳에 떴다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TV 방송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주도에는 제2공항을 만든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항 부지 주변에는 뭔가 상업용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관심이 있는데, 그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건물이 없다고 하면 아마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떴다방 운영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시겠습니다. 현재 건축법령상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다양한 용도 중에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걸 제외한 그 밖에 용도, 사무실로 이용하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떴다방을 이용하는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간이 창고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그 밖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4가지 경우를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2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잘못된 것, 틀린 것. 그거 찾으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 보안시설 등 4개 지문 깔아놓고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을 정답 지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로 부지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만큼은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입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거나 그리고 용도 변경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문화재 보수 공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문화재에 대한 대손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 없이 만들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때에는 건축 허가라고 하는 인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를 대손할 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건축법령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일정한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게 되면 그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2가지 형태 살펴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로 오지선다 문제를 내면서 4가지 배제 대상 건축물을 던져주고 철도시설 같이 건축법 적용 대상 건물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완전 배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또는 사용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여기 법령 적용 관계와 관련되어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하면 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의 적용 여부를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우선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위치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 중에 특정 장소에 존재한다면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장소에는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을 때 전부 적용하고 어디에 있을 때는 일부 배제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잠깐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이쪽은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필요한 용어 몇몇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축법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형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 법령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배제하는 6가지 규정을 1번부터 6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편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가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여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면 특정 행정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00명 이상이었다면 동읍으로 표현하고 10,000명 미만일 때는 면사무소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이나 읍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말하겠죠. 방금 우리는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장소를 제외한 곳에는 건축 법령을 일부 배제한다. 그러면 역으로 도시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이거나 동이나 읍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법령을 전부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도시 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제에 따른 구분인데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해서는 토지의 사용 정도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용도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린벨트.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제인데 이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는 토지의 사용목적 등을 법령으로 결정한 사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제는 사실 고대 그리스 시대를 기원하고 있는데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로마 시대 전 단계로서 법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과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심각하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300이라는 걸 보게 되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전쟁에 필요한 무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무기로 칼, 창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는 그러한 무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무기 공장을 풀 가동하게 되는데 24시간 내내 망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끄럽죠. 아마 소음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음도 65데시벨 미만인 곳에는 쾌적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해서 주거지구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 사이렌 소리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사이렌 소리라고 하면 그 소음도가 80데시벨에서 85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소리가 늘상 반복되게 되면 잠은 다 잤죠. 그래서 무기공장 주변에 계속 소음이 심각하면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주택가 주변에는 무기공장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기공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요 산업이 올리브, 포도 농사였거든요. 무기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그러한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법으로 농장 주변에는 무기공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더라고요. 그처럼 토지의 사용 목적 그리고 현재 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은 현대에도 적용하여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한 도시 지역과 그리고 비개발 용도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 용도 지역은 4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여기 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로 각종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도시지역은 개발 가능한데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을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도봉산이나 관악산 주변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도시지역에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만들죠. 그러한 공간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토는 이러한 용도지역제에 따라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앞으로 제가 관농자라 표현하게 되면 그 관농자는 비개발 용도 지역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이렇게 세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지역은 법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이 도시지역의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발사업 하다 보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땅이 고갈되게 되고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이 이루어진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관농자에 이루어진다. 관농자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도시지역에 많은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그 건물 때를 부수고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은 관농자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교 지구, 교화 지구, 동탄 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바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최초 지정되었을 때는 보통 농경지이거든요. 한 5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가지로 바뀌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금 당장은 관농자이지만 장래 도시 지역으로 개발될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한다. 그러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그러면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니라고 하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개발 계획이 없는 곳,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농자를 말하죠. 그리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면사무소재지를 말합니다. 면사무소재지라고 하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 사람 구경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골 지역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건축 법령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골 지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놓으신다고 하면 역으로 도시적, 사람 많이 거주하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장래 도시적이죠. 동이나 읍지역, 사람 많죠. 그 사람 많은 곳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법령을 전부 적용하고 시골 지역의 경우는 건축 법령을 일부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부 배제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6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주와 도로사의 관계. 우리가 아직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더 보실 거죠? 그 두 번째 볼 때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악산에 대청봉 주변에는 산장 건물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죠. 완전 시골 지역에는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규정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두 번째 들을 때 보실 이야기입니다. 여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에 해당되는 차도, 인도에는 교통에 방해될 수 있는 물건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광고판을 구청 직원들이 강제로 철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은 교통에 방해될 수 있는 구조물은 도로 부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완전 시골 지역에는 가을철에 추수한 농사물을 어디에 말리고 있습니까? 도로에 말리고 있죠. 차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은 완전 시골 지역에는 적용되는 것 아니죠. 5번 방화주관의 건축 제한, 6.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완전 시골 지역,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곳에는 건축 법령을 일부 배제한다. 이 정도를 한번 봐놓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정도 파악해 주는 게 목표이고요. 이걸 두 번, 세 번 듣게 되었을 때, 우리 과정 다 끝나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다시 설명드렸던,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양가로 3번 건축물의 구성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